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026년도 1차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 객관식 스튜디오 강의 관련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지금 이제 영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강의는 이제 다 촬영이 거의 끝났습니다. 요 강의를 제가 촬영을 하면서 중점을 뒀던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꼭지로 강의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 향후 커리큘럼까지 해가지고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나씩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먼저 효과성. 일단 이 강의 진행을 하면서 출제될 수 있는 이 관련 법률을 갖다가 전체 범위를 거의 뭐 95% 이상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만점 받을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고요. 2025년도 요번에 이제 1차가 이제 한번 출제가 됐잖아요. 외관법이. 이제 26년도는 두 번째 출제인데 25년도에 나왔던 어떤 그 난이도라든지 그 경향을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은 사실상 요 객관식 스튜디오 강의가 거의 뭐 150에서 200% 이상 완전히 효과성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 요 강의만 지금 진행하는 요 강의만 잘 듣고 반복해서 가시면은 거의 웬만해선 만점을 받지 않을까? 요렇게 인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요게 일단 첫 번째 효과성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인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효율성을 안 따질 수 없죠. 1 차는 그냥 넘기면 되는 고런 이제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출제 범위 사전 예고 공고에 따르면은 저희 외부감사법에서는 다른 이제 우리 법 과목이랑 다르게 시행령이랑 시행규칙 이런 데서는 이제 출제가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법률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제공을 합니다. 작년에 이제 금감원 모의 문제가 처음 소개가 될 때 그때는 이제 시행령이 일부 포함돼 가지고 다소 이제 혼란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사전 예고제에서 완벽하게 법률에서만 출제한다라고 확실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요. 그런데 완벽하게 시행령을 배제한 건 아니고요. 우리 2차 가시면 여러분들 회계감사 결국에는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최종적으로 회계사가 되려면. 자, 회계감사 2 차에서 쪼끔 중요하게 다루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래도 쪼끔씩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시행령이 좀 도움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오히려 배제해 버리면은 더 헷갈리는 그런 것들을 인제 쪼끔씩 시행령 내용을 갖다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행령의 한 15% 뭐 요 정도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10%? 예. 그래서 시행령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철저히 제가 구분을 해 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시행령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니까 충분히 가려가면서 효율적인 학습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효과성과 범위를 갖다가 이렇게 딱 확실시하면서 효율성까지 커버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기본 강의를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 있겠죠? 예. 그런 분들도 따라올 수 있도록 문제풀이 하기 전에 앞서서 기본적인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오히려 제가 이제 촬영하고 보니까 문제풀이하는 시간보다 기본적인 개념 설명하는 시간이 훨씬 크다고 보면 되고요. 저 외관법이나 공인회계사법 나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완전히 이 법률 자체가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인제 기본 강의 듣긴 했는데 너무 옛날에 들었고 그 뒤로 복습도 안 했고 쪼끔 남은 게 없다 하시는 분들도 기본 강의 다시 복습하실 필요 없이 이 강의만 하나만 돌리면은 대비가 가능하게 고렇게 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인제 그냥 하나의 온전한 콘텐츠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1차 시험 대비를 위한. 고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실강이 아닙니다. 스튜디오 촬영을 통해서 우리 인제 교재를 직접 보면서 진행을 하고요. 교재는 요렇게 제가 띄워 놓고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어떤 키워드를 형광펜으로 밑줄 치면서 고렇게 인제 진행을 할 겁니다. 쪼끔 조문의 어떤 OX 측면을 갖다 강조하면서 고렇게 인제 진행을 할 거고, 보시면 알겠지만 수험생분들 눈 건강을 위해서 녹색으로 전환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참고로 인제 본격적인 우리 강의에서는 얼굴은 나오지 않고요. 여러분들은 온전히 책에 집중해 가지고 들으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칠판인데 칠판에다가 제가 또 강의를 찍으면서 요렇게 필기를 다 해 드려요.
지금 보시면 흰색과 노란색이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내용들이고 연두색으로 한 것들은 시행령 관련된 것들 혹은 제가 사례 드는 것들 해서 연두색은 이제 좀 발라가면서 이해를 도모하는 데만 사용하고 이제 흰색 위주로 흰색과 노란색 위주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요런 느낌으로 쭉 강의를 진행합니다. 자, 보시면은 내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가 강의 노트에 다 나와 있죠. 자, 오케이.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노트 지금 칠판에다가 제가 이렇게 필기한 것들, 이런 것들 PDF로 정리해가지고 따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뭐 필기 부담 없다라고,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서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본인이 뭔가 조금 필기하고 싶다 하시는 것들만 첨가해 주시면 된다. 요 정도 보시면 되고, 뭐 이런 느낌으로 진행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후 커리큘럼인데 플러스 알파로 향후 커리큘럼 지금 이제 8월 중순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종합반 커리큘럼으로 이 스튜디오 강의랑 별개로 12월에 객관식 강의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요 스튜디오 강의랑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동일하게 설명하는 그냥 동일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뭐가 달라요? 스튜디오 강의냐 아니면 실강의냐 그 차이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1월 말이나 혹은 2월 초쯤에 이제 1일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설날 연휴 때 진행을 했었는데 효율성에 완전히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객관식 강의를 한 50% 정도로 압축해서 진행한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 작년에는 뭐 올해 워낙 쉽게 나왔기 때문에 설날 특강 하나만 듣고 6시간짜리 하나만 듣고도 거의 막 만점 받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어디 두고 봐야죠. 여기까지가 일단 향후 커리큘럼. 자, 그래서 1차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 객관식 스튜디오 강의 제가 정성을 다해서 촬영을 했으니까 잘 이용하시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제목은 외부감사법의 목적이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 외부감사법, 얘는 왜 제정됐고 왜 존재하는가, 왜 이걸 지켜야 되는지, 누가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이제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법률은 이제 1조에서 그 제정 목적을 설명하는 편이에요. 사실 이제 요 텍스트가 그대로 뭐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 적지만 뭐 문제가 있긴 한데 요건 이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외부감사법의 전반적인 어떤 배경을 갖다가 이해하기 위함이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강의 노트 참고해 주시고 자, 외부감사법에는 크게 중요하게 등장하는 이 주체가 3개가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요렇게 셋이 주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 셋의 어떤 권리와 의무, 지켜야 되는 규정 이런 것들을 외부감사법에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네들 뭐라고 하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회사예요. 회사. 외관법을 지켜야 되는 혹은 외관법에 의해 보호되는 회사가 첫 번째로 등장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 이 회사는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재무제표를 작성하죠. 경영활동 열심히 하고 그거 말고 이제 회계팀에서 열심히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거 아니에요? 자,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그 다음에 이 작성된 재무제표는 내부적으로도 사용되겠지만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외부 공시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공시. 자, 이랬을 때 공시된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자, 재무정보 이용자, 얘를 갖다가 정보 이용자라고 할게요. 사실 이제 이 정보 이용자는 굉장히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정부, 국세청이 정보 이용자가 될 수도 있고 회사 내부에 있는 종업원들도 정보 이용자가 될 수 있고 다양할 수 있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정보 이용자를 우리는 주주 또는 채권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외관법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은 회사는 재무제표를 주주나 채권자를 위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공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재무제표를 공시를 하더라. 자, 그럼 정보 이용자는
이 회사한테 내가 투자할 것인지 혹은 대출, 돈을 빌려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의사결정에는 여러분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뭔가 의사결정 해나가는 인생에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그 과정에서 근거가 있는 의사결정을 해야겠죠? 자, 근데 이제 그 근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재무제표가 되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보고 그 다음에 자금을 조달할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회사는 뭐 법규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자본 변동 등을 나타낸 그러한 표인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제대로 이 회사의 이 재무상태 등을 갖다가 잘 나타내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보 이용자는 당연히 확신이 없죠. 확신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없다면은 당연히 이 재무제표가 제대로 나타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정보 이용자와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고 목표 자체가 일단은 어때요? 불일치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물리적인 어떤 거리가 멀잖아요. 물리적인 거리, 뭐 어떤 권한적인 측면에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에 정보 이용자가 접근하기가 힘들다. 데이터가 방대하기도 할 뿐더러 거기에 이제 법적인 어떤 접근 권한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 이용자는 당연히 정보 비대칭이 심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 상태 등을 잘 나타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초래될 수 있으니까 어때요? 광범위한 사회적인 어떤 그 합의에 의해서 회계 처리 기준이란 거를 만들고 이 회계 처리 기준, 자, 여기로 좀 옮기고, 자, 여기다가 회계 처리 기준, 뭐 회계 기준이라고도 하죠. 이 둘이 일치한다. 우리는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라는 회사 경영진의 주장이 있게 되는 거죠. 회사는 정보 이용자가 못 믿으니까 야, 우리 공정하게 작성했어. 그 공정하게 작성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기준에 따라 작성했어. 이 회계 처리 기준은 권위 있는 어떤 그런 공부를 많이 한 양반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참고로 이제 회계 처리 기준은 여러분들 금융위원회에서 제정을 합니다. 요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뒤쪽에 5조에서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고요. 지금은 전반적인 어떤 내용만 보는 거니까 회계 처리 기준 권위 있는 양반들이 작성한다.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래?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된 요게 일치하는 그런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잘 작성된 재무제표야. 그건 인정할게. 근데 정보 이용자는 아직도 어때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왜? 일치하면은 공정한 건 알겠는데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이게 존재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꼭 일치한다고 볼 수 없겠죠? 자, 이때 그러면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드디어 여러분이 등장하는, 미래의 여러분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공인회계사가 등장하는 거고요. 공인회계사. 이제 공인회계사가 공인이에요. 인증된 회계사가 등장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회계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 이 회사가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업무, 감사하는 업무, 이런 걸 수행할 때 공인회계사를 이제 다르게 일컫거든요. 다르게 부르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감사인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공인회계사를 감사인이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회계 처리 기준과 재무제표의 일치성 여부를 갖다가 감사한다. 자, 이거를 회계감사라고도 해요. 회계감사.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 공인회계사가 이 회계감사를 수행할 때 감사인이라고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감사인의 어떤 범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바로 뒤에 2조에서 공부하게 될 거고요. 자, 어찌됐든 이제는 정보용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와 독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사인이 이 회계처리 기준과 재무제표의 일치성 여부를 확인해 주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이제 드디어 이 재무제표가 좀 쓸만해진 거예요.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재무상태 등을 신뢰성 있게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감사인은 요 회계 감사를 하고 나서 어떻게 이제 정보 이용자한테 이걸 공시를 하냐면
정보 이용자한테는 자, 감사 보고서의 형태로 이제 공시를 하게 됩니다. 감사 보고서. 감사 보고서 안에는 회계 처리 기준과 재무제표가 일치하더라라는 그런 이제 감사 의견을 포함하게 되고요. 의견이란 거를 통해서 감사 의견이라고 할게요. 요렇게 이제 정보 이용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정보 이용자는 이제 어떻게 이용하는 겁니까? 재무제표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재무제표에다가 플러스 뭘 이용해야 됩니까? 감사 보고서를 세트 메뉴로 이용해야 되는 거죠. 햄버거랑 콜라를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정보 이용자는. 그러면은 이제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재무제표와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사용되는 형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트라는 이제 전자 공시 시스템에서 여러분들 공시 의무가 있는 모든 우리나라의 회사, 기업들은 재무제표와 감사 보고서 등을 이렇게 공시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무려 주식회사 나무경영 아카데미와 종속기업에 대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학원도 외감 대상이라 이렇게 이제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자산 얼마 있어요? 1, 10, 100, 1000, 100억 있죠. 100억 정도 가지고 있고 많이 갖고 있네요. 자, 부채도 이렇게 있고 자본까지 해서 220억짜리 회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손익계산서 보시면은 자, 13기 작년에 매출액이 374억 이렇게 발생했죠. 사실상 저희 이제 나무경영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독서실이나 출판 같은 것들을 이제 따로 요 산하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이제 뭐 선생님들이라든지 특수관계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온전하게 이제 강사료 수익만 요렇게 374억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저도 여기 한 5% 정도 일조를 하고 있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를 이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공부하는 요약된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로 가시면은 이제 주석을 많이 작성을 하게 되는데, 감사를 하게 되는데, 주석도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눈 아프죠? 오케이. 자, 근데 여기는 요 재무제표만 가지고는 어때요? 여기에 이제 쓰임새가 좀 떨어진다 이거예요. 이것만 보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럼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감사를 수행한 감사인의 의견은 어떤데? 그거는 뭘로 확인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이제 붙어 있는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 보고서라는 걸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감사 보고서에는 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을 회계사, 감사인이 표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명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는 주식회사 나무경영 아카데미 재무제표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재무제표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재무제표. 요거 우리 의견으로는 어때요? 현재 연결 재무 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 기간의 여러 가지 재무제표를 우리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요걸 딱 읽은 순간 공부 많이 하고 굉장히 열심히 살아온 이 공인회계사가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구나. 그렇죠? 자, 신한회계법인에서 회계법인에 있는 능력 있는 회계사들이 이렇게 이제 의견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 나무경영 아카데미에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고자 하는 채권자, 예비 채권자들은 어때요? 요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